94의 일반전표 실기문제 일반전표부터 또 볼게요. 자, 4월 20일 원금 3억 원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 수익 2,100만 원에 대한 원전징수세 323만 4천 원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전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서 자산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일단 원전징수 이야기하면서 자산 이야기하면 선납세금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납세금이고, 자 그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원금 정기예금 3억 원하고 이자 수익 2,100만 원이 보통예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정기예금, 이자 수익 이렇게 기본적인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정기예금은 3억 원이고 이자는 제가 무조건 전액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원천징수된 세액 323만 4천 원을 뺀 나머지가 들어온 거죠. 들어온 게 3억 1,776만 6천 원이 들어왔네요. 얘가 선납세금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5월 25일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하고 액면 5천 원의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자, 표현은 참 생소하고 낯설죠. 근데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런 표현, 얘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렇게 하면서 분개한 적이 있죠. 이익준비금을 줄이고 대변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입. 그럼 주식발행 초과금을 줄이고 대변에 자본금 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금액이 500만 원 주식발행 초과금 줄이고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500이죠. 그렇게 전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차변에 주식발행 초과금을 500만 원을 대변 자본금에 전입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자본에 전입하다 그러면 차변에 이익준비금이 오는 거고 대변에 자본금인 거고, 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니까 주식발행 초과금을 없애고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미래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주식에 대해 대가에 대해서 주주들이 이제 받게 돼요. 그걸 근데 실제로 받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고 할 거예요, 미래에. 자, 다음 6월 18일 공장 신설을 위하여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구입대금 1억 원과 토지 취득세로 3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그럼 공장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토지고, 토지 취득세도 토지죠. 그럼 그냥 토지 전부 다 1억 3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억 3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7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2018년 9월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 취득가액 1,800만원, 2018년 말 공정가액 2,200, 2019년 말 공정가액 2,100, 얘를 2020년 7월 1일에 2천만원에 매각 처분하고 매각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 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제가 그 이야기 안 했구나. 얘는 우리 2월달 시험인데 2월달 시험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요. 얘는 2월달 시험인데 2020년 매년 첫 번째 시험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요. 얘는 시중에 책도 안 나왔고 세법 개정도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금 95년 4월달 거고 지금 6월달 우리가 보는 거고, 그래서 얘는 2월달 거라서 20년도예요. 그러면 이때 18년도에 사서 18년도에 평가하고 19년도에 평가하고 얘가 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얼마에 샀죠? 자, 먼저 매도 가능 증권이죠. 유가증권이.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 적혀 있을까요? 지금 처분 시점에 전기말 평가한 금액이 적혀 있겠죠. 2천만원 지금 판 금액이고 2,100만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겠죠. 공정가액에 맞춰뒀을 거니까. 그럼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래. 투자 자산으로 2,100만원을 지워줘야 일단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은 지워지겠죠. 그럼 그 다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라고 장부에 있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 그렇죠. 항상 취득원가의 차이가 장부에 남아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랬을 거야. 18년도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400이었다가 그랬다가 100만원 내려서 평가액 100만원 줄여가지고 300만원 만들어뒀을 거잖아요. 그럼 평가 이익이니까 대변의 장부에 잔액이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만원을 지워줘야 되죠. 자,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는 1,800에 샀는데 2천만원에 팔았죠. 그럼 200만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수수료 빼고 했기 때문에 199만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되는 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였어. 처분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얘 둘이 지웠죠. 그럼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데 보통 예금으로 2천만원에 10만원 빼고 받은 거예요. 1,990만원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얘 2,290만원이잖아.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99만원이 190만원이다. 산소가 안 돼. 190만원이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시험 때는 제가 계속 알리바이를 이야기하죠.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이죠. 가면 대변에 300만원 있네. 그럼 얘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차변에 300만원 써야 되겠죠? 쓰죠. 참 저렴한 표현이지만 시험 때는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내가 헷갈리고 뭐 하면 300만원 장부에 있던 거 지금 지우려고 썼다는 걸 알면 장부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보러 가면 지금처럼 대변에 300 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우기 위해 차변에 쓰면 될 거잖아. 그죠? 저렴하지만 참고할 만은 하죠.
5번 8월 21일 날 문제인데 5월 21일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치료 상사의 외화로 대여한 8,000달러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대여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회수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우리 장부의 계정강은 뭐라고 적혀있죠?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대여 빌려줬대요. 그럼 단기 대여금이었겠지. 그죠? 그죠? 그럼 이때는 장부의 단기 대여금이 얼마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960만원이 생각이 안 나면 항상 날짜를 주면 일반 전표. 근데 일반 전표 아니면 매일 매출 전표겠지. 5월 21일 날 보면 960만원 적어놨네. 차변에. 이제 얘를 지금 회수해서 보통예금에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변에 단기 대여금 치료 상사 960만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로 돈 들어오는데, 그럼 오늘 환율로는 880만원이죠. 달러당 1,100원이니까 그럼 880만원이고요. 그럼 차이 나는 80만원. 자, 얘는 손해봤나요? 이익봤나요? 그렇죠. 우리 항상 장부에 960만원 받을 거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받고 끝났으니까 손해죠. 그럼 환산 손실인가요? 환차손인가요? 그렇죠. 차손이죠. 환산은 결산 때만 한다라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저렴하게 결산 때가 6자예요. 결산 때 아니면 6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환차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컴퓨터로에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셨죠? 이번엔 과세 이용만 잡고 우리 쉽시다. 자, 그러면 7월 25일 날 매일 매출 전표에 보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용자 보는데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를 렌트한 거예요. 우리 비용용 소형 승용차가, 그 소형 승용차가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공제 사유네요.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다 불공제잖아요. 렌트카 한 건 임차한 거죠. 그래서 얘는 54번 불공이 될 거고 8월 13일 날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받았으니까 52번 매입 영세고 9월 11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한대요. 뭐지? 봐야겠네요. 봤더니 원재료네요. 그러면 뭐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죠. 원재료면. 그러면 51번 매입과세고 다음 9월 28일 날 미래카드로 결제 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카드로 결제 받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과세거래죠. 그리고 결제 받았다는 건 돈 받은 거잖아. 매출이니까 17번 카드 과세고. 다음 9월 30일 날 자, 9월 30일 날 카드로 결제하였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카드로 결제했는데 봤더니 아래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러면 과세거래네요. 자, 우리 전산세무2급까지는 얘는 불공제 사유 그런 거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데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거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여기 불공제 사유 그 생각은 우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 이 세무사의 시험은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거래냐 면세거래냐. 자, 그럼 이제 과세 유형 다 잡았죠?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매입 매출 전표 같이 바로바로 입력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7월 25일 회사는 영업부 부서에 업무용 차량을 렌트하면서 7월분 렌트료 5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세무캐피탈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렌트료에 대해서 임차료 개정 과목을 사용할 것. 800번대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임차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지급했대요. 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렌트하고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54번 불공이죠. 자, 7월 25일 날 54번 불공. 자, 그리고 차량 렌트고 금액은 5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세무캐피탈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3번.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800번대의 임차료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다음 8월 13일 주식회사 항운으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해 상품 2천만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52원 매입 영세고, 근데 이번엔 상품을 샀죠.
그리고 보통 예금이니까 원재료를 상품으로 바꿔주는 거 빠뜨리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자, 8월 13일날 52번 매입 영세 상품을 2천만원에 영원 주식회사 항원으로부터 샀고 얘를 상품으로 바꾸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다음 9월 11일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전체 3,300 중에 10%인 330만원은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했어요. 원재료 사면서. 그럼 외상 매입금이겠죠. 그럼 9월 11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1000개 3만원짜리 거래처는 주식회사 리소스 전자이어 붕괴는 혼합 대변에 현금으로 33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에서 외상 매입금이다. 다음 9월 28일 당사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신용복 B사업자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대금 275만원을 신용복 소유의 미래카드로 결제받았다. 일단 17번 카드 과세금은 우리 알았고 근데 사용하던 프린터니까 비품이죠. 이 비품을 400만원에 샀었고 그리고 감가상각 5년 정해법으로 하고 19년 결산 시에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된 것이다. 단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럼 이 프린터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는 거죠? 400만원을 5년간 정해법으로 한다면 80만원이란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400에 사서 80만원 달았으면 320만원짜리인데 250만원에 팔았으니까 70만원 손해다라고 결국은 나와야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지금 얘는 취득가액은 4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원 그럼 결론적으로 장부가액은 320만원 그런데 처분가액은 250만원의 별도죠. 우리 275만원 포함이니까 그죠? 처분가액은 250만원 별도니까 320만원짜리 250에 팔아서 제가 70만원 손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매일 매출 전표에 쓸게요. 자, 오늘 날짜 9월 28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우리는 프린터를 팔았어요. 자, 275만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신윤복 카드사는 어디 카드죠? 미래카드 하나밖에 없네. 자, 붕괴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판 거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 400만원에 사서 차변에 비품의 감가상각유계액이 80만원이다. 그리고 이제 차변에 돈 받는데 미수금 미래카드로 돈 들어올 거다. 275만원. 고정자산 매각할 때 하는 거 똑같이 순서대로 쓴 거죠. 그러면 위에 70만원 손해다라고 마이너스 떴네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7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9월 30일 생산 부문에서 사용하는 5톤 트럭의 경유를 넣고 법인명의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얘는 자동차에 기름 넣은 거니까 차량 유지비고, 그리고 미지급금에 하나카드사 붙어 있으면 되겠죠. 자, 주유소는 강남 주유소네요. 여기 안 적혀 있길래. 우린 거래처는 여기 강남 주유소를 써야 되지 카드사를 쓰면 안 되죠. 자, 그럼 날짜 9월 30일 날 57번 카드과세 경유를 넣었고 88,000원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강남 주유소, 카드사는 하나카드. 분계 카드 하니까 미지급 금액 카드사가 붙었네요. 생산 부분 차량 유지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 됐나요? 자, 우리가 다른 거 한다고 읽고 있었던 고정자산 매각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새롭죠, 느낌이. 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인 당사의 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1기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4만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한다. 자, 그럼 이번엔 포인트가 정산이죠. 확정신고니까. 정산이면 항상 과세기간 걸 계산해서 예정신고 때 불공제된 거 빼는 방식으로 갈 거라 그랬어요. 그럼 1기 예정, 1기 확정의 공통매입세액은 200만원이고 200만원, 공통매입세액은 예정 거 공통매입세액 60만원, 확정 때 공통매입세액 140만원이잖아. 그럼 200만원이죠. 그럼 이 200만원을 면세 비율 알 거면 자 1000만원, 2800만원, 38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다 라고 써야 되겠죠. 예정 확정 거 다 합쳐서 과세기간 거 써야 되는 게 정산의 포인트라고 했었어요. 그럼 계산은 컴퓨터가 친절하게 해줄 거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의 정산내역 탭의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항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라고 했고 데이터는 필요 없고, 자, 공통매입세액은 200만원,
총 공급가액은 이거 더한 거예요. 600, 400, 2800 이거 더한 거예요. 전체 공급가액이니까 예정 확정 과세 면세 다 합친 거. 그러면 1000만원에 2800 더하면 3800만원이 총 공급가액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예정 확정가 합치면 1200만원이고, 그럼 지금 얘는 과세기간 거 지금 예정 확정 거 다 합친 금액이죠. 그런데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를 24만원 했으니까 39만 1578원만 불공제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죠. 됐죠? 지금 얘는 정산이니까 안분이었으면 딱 봐도 공통매입세 60만원을 40%라서 64, 24 그래서 24만원 불공제했던 거예요. 예정 때는. 그죠? 우리 예정 신고 때 안분 탭에 갔다면 이걸로 썼겠죠. 안분 탭에서는 예정 때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며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기간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10월부터 12월. 1번 전자세금계약서 과세매출액 공급가액 3억 부가가치세 3천만원. 이 중 지연발급분으로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가치세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지금 이런 건 빼는 게 아니고 써놓고 나서 가산세에다 써주면 되죠. 지연발급이라고 한 건. 그럼 일단 과세의 세금계약서 1번 칸에 3억에 3천을 먼저 쓰고, 그리고 가산세에 가서 지연 발급에 2천만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26번) 가산세 클릭해서 지연 발급에다 썼어요. 다음 2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공급가액 6천만원 부가세 600만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면 3번 칸에 6천에 600, 3번 칸에 6천만원에 600, 그리고 19번도 6,600 쓰면 좀 더 완벽하고, 다음 정규 증빙 미발급 과세 매출액에서 공급가액 40만원, 부가세 4만원, 소비자와의 거래이며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발행 업종이 아님. 그럼 과세 매출인데 증빙이 없으면 과세의 기타 4번 칸에 40만원에 4만원. 그럼 4번에 40만원에 4만원이고, 다음 4번에 국내 영세율 매출액 5천만원인데 위 1번과 별개로 전자세금계약서 발급분. 그럼 영세율의 세금계약서라는 거죠. 그럼 5번 칸에 5천만원. 다음 해외 직수출액이 1억 원이 있네요. 그럼 영세거래에서 증빙 없는 기타 6번 칸에 1억 원.
다음 6번 2019년 이익이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2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 금액 중 50%를 회수했어요. 그럼 세액이 얼마죠? 100만원이겠죠? 100만원을 플러스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써야 돼요? 플러스로 써야 되죠? 회수 받았으면 내야지. 지금 얘는 회수한 거잖아. 당했으면 안 내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받았으면 이제 내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100만원을 더해줘야 되죠. 그죠? 돈 못 받았으면 뺄 거고, 지금은 받았으니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매입자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 공급가액 3억 부가가치세 3천 상기 금액 중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가치세 200만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그럼 일단 일반 매입이니까 10번 칸에 3억에 3천 쓰고 16번에 50번 칸에 2천만원에 20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10번에 3억 원을 쓰고, 그리고 16번 50번 칸에 2천만원에 200만원을 쓰고, 사업용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액이 2천만원에 200만원. 그럼 41번 14번 클릭해서 41번 일반 매입에 2천만원에 200만원. 다음 2020년 이익이 예정신고 당시 미환급세액이 300만원 있었다.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00만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것도 끝이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자, 가산세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자주 안 나온다고? 근데 너무 자주 안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괜히 이제 찜찜해지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 얘가 영원히 있도록 만들지는 않았거든. 제 예상컨대 우리 때나 우리 다음 때 둘 중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좀 찝찝해, 그죠? 근데 가산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버려도 몇 점 안 빠질 거라는 거 이제 알겠죠? 가산세에 가중치 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물어봐도 아무도 그렇다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사회에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한 위치인 거지 가중치가 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한 개 다 해봐야 얼마 정도 안 되겠죠? 알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률이 좀 낮잖아 지금 현재. 근데 잘 안 나오는 게 너무 안 나왔으면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앞에 차도 안 나왔고 그 앞에 차도 안 나왔고 우리 기출문제 보면 그 앞에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봅시다. 또 수능계산 분계부터 하고 하도록 할게요. 1번 자, 제조부서가 구입한 소모품 240만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610만원이 있다.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야. 자산 처리했으면 계정 과목이 소모품이었죠. 자산이면 그럼 대변에 소모품을 지워줄 거고, 자, 소모품은 세자니까 사용액을 회계 처리하자라고 했죠. 근데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미사용액 60이라는 건
사용액은 18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 180만 원을 줄여주고 차변에 얘는 소모품비 제조부서 거니까 500번대에 1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2번 기말 현재 현금과부족 계정에 대변 잔액이 5만원으로 결산일 현재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자, 그럼 친절하죠. 대변에 현금과부족 잔액이 있대. 그럼 차변에 써서 지워줘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과부족 5만원이다. 그럼 대변에는 자비익일까요? 잡손실일까요? 그렇죠. 대변은 수익자리잖아. 그러니까 자비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답을 알려줬으니까.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줬으면 제 성향상 부족했는지 남았는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 아래 자료에 근거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딱 느낌이 이자 받지 않았죠? 근데 이자 수익 인식하라는 거겠지. 그럼 수익자리인 대변에 이자 수익. 근데 못 받았다는 거잖아. 차변에 미수 수익. 일단 분기 위치는 잡힌 거예요. 이제 금액만 계산하면 되겠죠. 올해 거. 그럼 얘는 3억 원의 이 정기예금인데 이자율이 1%. 그리고 우리는 4, 5, 6, 7, 8, 9, 10, 11, 12 9달이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00만원에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럼 225만원이 올해 단기 경과이자네요. 그럼 이자 수익 225만원, 미수 수익 225만원이다. 다음 4번 기말 시점 현재 해외 거래처인 ABC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이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그럼 지금 장부에는 2만 달러인데 그때 매출 당시에 달러당 1,150원이라서 2,300만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데 기말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400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론은 지금 100만원이 올랐어요. 100만원이 늘어났죠. 물론 그냥 50원 곱하기 2만 달러 해도 돼요. 그 다음 체크할 게 계정강호번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는 건데 얘를 100만원 늘려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시킨 대로. 그럼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다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5번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며 제조와 판관비를 구분해서 각각 회계 처리할까. 자, 얘 얼마 올랐죠? 얼마 더 추가해야 되죠? 추계액에서 충당부채 잔액을 빼는 거잖아. 그리고 100% 한다니까 3천만원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500 있다는 거고. 만약에 80% 할 거라면 2,400이니까 900만 보충할 건데 100% 할 거니까 3,000 할 건데 1,500이니까 1,500 추가할 거고. 얘는 거꾸로 300만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수동계산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동계산 할 거예요. 자, 수동계산하면 생산부분권은 차변에 보충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느리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대문부터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00만원 증가되고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1,500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1,000만원 설정할 건데 1,300만원 있으니까 300만원을 줄일 거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원을 줄여주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얘는 판관비 거니까 800번대 300만원을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위에서는 음수를 쓰지 말라는 말 없었죠. 그래서 퇴직급여 800번대 마이너스 3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마이너스 300만원 써도 이 두 분계는 같은 분계예요. 이 두 분계는 같은 분계예요. 이 두 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을 차변에 써서 줄이나 마이너스라고 자기 자리에 써서 줄이나 줄이는 거 똑같죠? 그죠? 그리고 판관비를 대변에 써서 줄이나 차변에 써서 줄이나 똑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둘 다 정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1,500 마이너스 300이라 쓰면 이렇게 분계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출제원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수동계산 하라 그러면 이게 예쁘겠죠. 그러니까 음수 쓰지 말라면 이 방법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면 이걸로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만요. 보면 문제 내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또는 보이죠? 사람들이 이직이 신청을 온통 다 했는데 이게 실제 우리 지금 방금 답안지 연거예요. 지금 결론은 내용은 전부 다다. 얘 둘이 합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상계되면 정답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것도 맞아 전부 다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1,500 쓰고 마이너스 300 써서 전표 추가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였어요. 근데 이 수많은 답을 쓴 사람들은 나름 고민을 엄청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결론은 방금 제가 쓴 그 내용이에요. 그걸 가진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죠. 근데 방금 그 결과가 이직의 신청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물어보면 너도 맞다는 거 말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4번까지만 하고 5번은 그냥 자동계산 가서 할게요. 자, 그럼 일반전표 12월 31일로 가서
대변에 소모품 180만원, 소모품비 500번대 180만원, 차변에 현금과 부중 5만원, 대변에 자비 5만원, 이자 수익 225만원, 미수 수익 225만원, 차변에 의상 매출금 10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100만원. 다 하셨으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자, 생산 부분은 임금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1,500만원 쓰고,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 부분은 판관비 퇴직급여 전입액에 마이너스 300이라고 쓰고, 그리고 전표 추가. 그럼 컴퓨터에는 분계가 얘는 마이너스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그리고 얘는 그냥 차변의 퇴직급여 플러스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들어갔죠? 그냥 분계 똑같이 잡았는데 마이너스로만 나오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냈네요. 자, 이제 원천인수 문제로 갑시다. 1번 아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업부 사원 김한국 씨의 사원 등록하고 김한국 씨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 기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자, 본인은 비장애인이고 1,900, 6,000. 나 여성, 배우자는 비장애인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으니까 배우자는 기문제 대상이 안되죠. 자, 다음 김조선은 직계존속 아버지인가 보네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노름했나봐. 그래서 자, 아버지는 기몽제 소득 금액 없으니까 되고, 강충자 어머니죠? 아니 나여성의 직계존속이네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데 주거 형평상 별거 중이니까 생계는 같이 하는 거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문제없죠. 딱 100만원. 그러면 나이 되나요? 되시겠네. 자, 다음 김우주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가 있네요. 직계비속인데. 그리고 김관우 있고, 그리고 김한국의 남동생은 중증 환자예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럼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없으니까 되겠네요. 그럼 안 되는 건 우리 배우자만 안 되네. 그죠? 자, 그럼 사원 등록에 가서 사원 등록에 코드 105번 해서 만들라고 하는 거죠. 105번에 김한국 본인 주민등록번호 쓰고 입사는 2020년 1월 1일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첫 번째 나여성 배우자는 소득금액 500만원으로 안되고, 자, 김한국 본인의 직계존속 김조선 문제없고, 다음 배우자의 직계존속 강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소득금액에 문제가 없고, 자, 김우주 직계비속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가 있고, 김관우 또 얘는 특이점 없고, 다음 형제자매 김부산 이 사람은 장애가 있고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2번 볼게요. 자, 다음은 사원 김미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외에는 소득이 없고 김미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자, 일단 본인은 여성 근로자고, 그런데 배우자 없다. 그죠? 제시된 부양가족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음. 근데 배우자가 없네요.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 직계비속 있나 봤더니 있죠. 기본문제 대상 되겠죠. 자가 그러면 한부모 문제 대상이 있고, 직계존속은 퇴직소득 금액이 있네요. 그 외에는 특이점이 없어요. 그럼 먼저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에서 김미영 사원을 선택하고 부양가족 탭에 가서 본인은 일단 한부모, 그리고 아버지는 퇴직소득 금액 때문에 부 그대로 두고, 어머니는 특이점 없죠. 그리고 자녀도 특이점 없으니까 둘 다 20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입력은 끝났죠. 자, 다음 연말정산 자료를 볼게요. 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김미영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2020년 8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본인 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200만원, 안보험 90만원 문제 없고, 의료비 100만원, 필라테스 학원 수업료는 안되고, 안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였네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100만원에서 대중교통 200, 도수구입 70만원, 7천만원 이하죠. 그러면 도수공연에 되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 975만원인데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이니까 분리해서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럼 본인 것만 먼저 쓸까요? 하고 나서부터 더하고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본인 거 종교단체 기부금 200만원, 안보험료 보장성 보험 일반에 90만원, 의료비 본인의 10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 1000만원에서 270 빼면 730만원, 이 중에 도서공연 7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다음 현금 영수증이 675만원, 전통시장이 300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건 끝났고, 자, 아버지 종교단체 기부금인데 아버지는 소득금액이 있으시죠? 퇴직소득금액 때문에 아버지는 종교단체 기부금 안되고, 노인대학교 등록금도 직계정서의 교육비는 안되니까 그냥 다 안되시네. 다음 어머니 의료비는 60만원,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네요. 어머니가 76세세요. 그럼 어머니는 경로자에 해당하실 거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소득에는 문제 없으시니까 어머니는 직불카드 쓴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자, 그럼 의료비를 먼저 가서, 어머니는 65세 이상이시니까 60만원 더하면 160만원이고, 이게 지금 현재 버전은 65세가 또 아래로 내려왔죠. 위에 아래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본인만 따로 떨어져 있고 65세 장애인이 아마 아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버전은. 이때 당시에는 이랬어요. 자, 그리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에 20만원, 자, 직불카드에 6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더해서 400만원 이렇게 하고 확인. 다음 자, 방문수에 중학교 등록금 80만원 문제없고, 중학교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50만원 문제없고, 의료비 70만원 특이사항 없이 일반이고, 실업보정용 안경 50만원 이하 문제없고, 상해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래요. 문제될 거 없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 25만원, 전액 도서 구입했대요. 그러면 우리 도서 구입 쪽에다가 써줘도 되겠죠. 25만원을. 자, 그럼
먼저 교육비로 가서 초중고에 등록금하고 교복구입비 합쳐서 한 칸이 한 명 거라 그랬어요. 105만 원이라고 써주고, 다음 의료비로 가서 의료비에 그 밖의 공제 대상에 6 합쳐서 85만 원. 다음 상해보험이 18만 원 더해서 108만 원이 되고, 다음 신용카드에 가서 현금 영수증이 25만 원 있는데 도서구입이니까 도서공연에 합쳐서 95만 원이 되고, 다음 박분수 유치원 등록금 180만 원, 저축성보험료 28만 원. 저축성보험은 대상 아니고, 그럼 취약전 아동거,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고 보험회사로 받은 시손보험금 없대요. 그러면 이것만 쓰면 끝이네요. 교육비에 가서 취약전 아동 18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죠. 이거 꼭 이렇게만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입력하는 게 편하면 해서 여기에서 부양가족대 불러오게 해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 하면 돼요. 얘는 계속 엎어서 대줘서 나가야 되죠. 그럼 사람별로 잡고 하는 게 편하시면 사람별로 찾아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봅시다. 자, 11번.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개별법이 1대1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개별법이 정확한 방법이고, 이번에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나 수익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평균법은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도 맞는 말이고,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단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선입선출법을 쓰면 대응되는 원가가 옛날에 가격이 오르기 전께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 이익이 과대계상되겠죠. 그런데 여기엔 과소계상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 원가로 기록되어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산 게 팔렸으니까 과거 거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말 재고자산이 옛날 거라서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계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단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가의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이 5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어요. 그런데 단기 외산 매출금 중 2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2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잔액이 3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단기말 정기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 3만 원이 회수됐대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6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래.
그럼 6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됐다는 건 얼마를 보충했다는 거죠? 4만 원 보충했다는 거죠. 그냥 말 따라만 가도 되겠죠. 그러면 4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걸 따라 안 써도 이해가시죠? 5만 원에서 2만 원 뺐다가 4만 원 더하니까 6만 원 남았는데 10만 원 됐다는 건 단기 설정한 게 4만 원 보충했겠지. 자, 다음 3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정해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맞죠? 매년 동일한 금액. 그래서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다음 2번. 가속상각법은 우리 체감상각법, 이게 정률법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내용연수 초기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산하는 방식이다. 맞죠?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이건 초반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죠.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비례하여. 우리 생산량하고 비례적으로 많이 생산하면 많이 닳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닳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었죠. 그래서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한다. 맞고. 4번에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는 정률법보다 정해법이 더 크다. 아니죠.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해법이 제일 작은 방법이라 그랬죠.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저는 반대로 말했어요. 자, 다음 4번. 다음 사례의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의 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례 관리 부분 직원의 6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등 공제 항목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급여 지급하면서 25만 원 떼고 225만 원 줬다는 거죠. 이건 예수금이죠. 이런 좋은 문제가 우리 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금이겠죠? 자, 다음 5번. 다음 중 판매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급여, 판관비 맞죠? 복리후생비, 판관비도 있고 뭐 재적용비도 있고 접대비도 그렇고 기타의 대용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의외로 얘를 좋아하죠. 식에서 물어보거나 이론에서 물어보거나. 자, 다음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매물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매물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관련되지 않는 비관련 원가니까 1번 맞죠? 자, 2번.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을 말한다. 맞죠? 기회원가는 내가 포기함으로써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최대 이익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 표현도 좀 틀린 거예요. 현재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고 선택한 경우예요. 선택한 경우에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에 최대인 건데 이제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죠. 다음 3번은 고정원가의 경우 저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맞나요? 아니죠. 얘는 고정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반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죠. 다음 4번에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 원가는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면 추적 가능하니까 직접 원가 들어간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왜 방금 여기 2번 가지고 애매하다고 표현했냐면 이것 때문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얘도 맞음이라고 된 거예요. 2번, 3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내는 사람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고, 그죠? 근데 명확한 건 이거죠. 명확하게 틀린 건 이거고, 방금 제가 말했던 것, 얘가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이 아니고 선택한 경우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이에요. 그걸로 누가 딴지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답을 보면 설명은 없는데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2개 적혀 있으면서, 그러면 설명이 없는데 적혀 있는 것들은 이의제기 신청해서 걸려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얘는 T 계정으로 쭉 써봐야지 저는 알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원재료 T 계정에서 기초 원재료가 10만원, 기말 원재료가 3만원, 기준 원재료 매입액이 15만원. 그럼 원재료 사용액은 25만원에 3만원 빼면 22만원이 되겠죠. 그럼 직접 재료비가 22만원이니까, 자, 22만원에 직접 농업비 20만원, 제조 간접비 20만원 다 합치면 62만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 기초 제공품은 만원, 기말 제공품은 15만원. 그러면 63만원에 15만원을 빼면 48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물어본 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를 물어봤으니까 48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제품까지 갈 필요 없네. 지금 얘가 직접 재료비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풀 수 있는 거네요. 자, 다음 8번.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분에 배부되어야 한다. 이때 보조 부분 원가 형태에 따른 배분 방법으로는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 다음 중에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만 짝지어진 것은? 자,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건 원가 형태라는 표현이 적혀 있죠. 고정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 둘로 나눠서 2번 계산하는 방식. 그냥 그런 거 안 나누면 단일 배분율법. 그럼 2번 나눈다는 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일을 더 한다라고 기본 베이스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A는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아니죠. 한 번 더 계산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일단 A는 틀렸네요. 야, 그런 순간 답이 보인다, 그죠? 자, B는 원가 부문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할 거고,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으로 계산할 거니까 더 많이 만들었을 때, 작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반영이 되니까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고,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원가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B, C, D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자, 우리 종이컵이나 볼펜처럼 단위당 원가가 낮은 걸 한 개씩 개별로 계산할 가치가 있나요? 없죠?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덩치가 가치가 큰 거였잖아요. 비행기, 조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한 개씩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원가가 낮다라고 해서 틀렸죠. 두 번째,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나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개별 원가 계산이고,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 분석이 용이하다. 맞죠? 한 개씩 한 개씩 하니까. 그리고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종합 원가 계산보다 한 개당 가격은 당연히 n분의 1 한 것보다는 개만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보다 더 상대적으로 정확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자, 주식회사 3개는 공성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나머지는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지금 정상공손품이 몇 개라는 거죠? 지금 얘는 정상공손은 600개고 비정상공손이 그러면 900개라는 이야기죠. 공소품이 1500개 났는데 정상공손이 정상품의 10%만 한대요. 그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1번에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정상공손품은 600개다. 자, 검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공송품의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앞에 말할 때 여기 기말 제공품에 정상공송품을 분배할 거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 공송품 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00개 얘는 맞고 얘는 시점 이야기하는 거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죠. 정상공송품이 800개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이거 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600개는 정해진 거예요. 공송난 거는. 그래서 얘는 틀렸죠. 지금 얘는 지금 60%면 기말 제공품에도 배부하고 20%면 기말 제공품에는 정상공손을 배부 안 한다는 게 차이인 거지. 얘가 25%니까. 죄송해요. 얘는 배부하고 얘는 배부 안 한다는 거지. 내가 거꾸로 말했죠. 얘는 검사를 했고 얘는 검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 얘는 배부를 안 할 거고 여기에 다 넣을 거고 600개를 얘는 여기에도 분배를 할 거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20%면 불량품 검사 했지만 25%니까 60%의 품질 검사 공정을 한다면 얘는 불량품 검사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600개는 다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음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정상 공송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해야 된다. 맞나요? 60%의 검사를 하면 기말 제공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얘 틀렸죠. 그죠? 자, 다음 4번에 비정상 공송 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관계없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개네요. 2개 맞아요? 얘 문제 낸 사람은 얘를 내고 싶었는데 얘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좀 딴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얘가 못한지. 그래서 얘 틀린 거니까 답이 이거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시면 얘 해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좀 잘못했나 봐요. 자,
11번 볼게요.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은, 크게 볼 필요도 없네. 간주 공급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건 어떤 것만 있다라고 했죠? 직매장 반출만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죠. 얘는 발행 안 하면 거꾸로 원가로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럼 가로는 이거예요. 주사업종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야 되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나 주사업종 총괄납부 제도면 직매장 반출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수식어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과세자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 간이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대가. 맞죠? 3번에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 과세자는 환급해주고, 간이 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게 아니라 얘는 너의 부가가치가 얼마일 테니까 그거의 10% 가지고 와,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방식이 간이과세자예요. 이런 식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여러분이 공급대가로 매출액이 1000만원인 거야. 공급대가로 매출이 1000만원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0%로 잡혔으면 여러분이 200만원을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누리는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 부가가치 창출했으니까 20만원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만원 안 되네? 그러면 내지 마. 이렇게 있는 게 간이과세자예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 이 앞에 문제에서도 봤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는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렸고 영세율 적용이 되죠. 다음 3번 비거주자나 외국 범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완전히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전 국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그 세계에서 유명한 무역국가예요. 그래서 상호 면세주의를 두고 있어요. 상호 면세주의가 뭐냐면 제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면 나도 해주고, 제가 그걸 구현 안 하는 나라면 우리나라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상호 면세주의인데 이때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맞는 거예요. 상대방이 일반적인 영세율을 적용할 건데, 근데 비거주자나 외국 범위는 안 할 건데 상대방이 해주면 또 우리는 해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제 표현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줘요. 자, 다음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한 재화의 내국 거래 혹은 수주재화 인가공 거래, 영세율이었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1번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수익금액은 매출액과 비슷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돈 번 걸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건데 그때 환입되거나 애누리는 당연히 수익금액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매출세액 내 돈인가요? 매출세액이 내 돈인가요? 아니죠. 내가 1000만원 물건 팔면 100만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잖아요. 회계에서도 매출, 제품 매출은 1000만원만 하죠. 한마디로 매출액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는 이야기죠. 매출세는 내 거 아니잖아. 세 번째,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된 경우 그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이 말이 뭐냐면 관세를 낼 때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얘가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번 돈이 되겠죠. 비용으로 인정했으면 이익이 안 들어갔을 거잖아. 그런데 얘를 다시 환급받으면 나는 다시 돈 번 걸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총수익금액, 매출의 수익에 이를 산입할 거라는 거 넣는다 그 이야기예요. 환급금이 필요경비로 비용 처리된 게 돌아오면 수익으로 다시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려금도 우리는 돈 번 거죠. 그죠? 판매 장려금은 돈 번 거잖아. 그럼 그건 그에 대해서 상대방은 경비로 처리되고 나는 수익으로, 수익금액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네요. 자, 어렵죠? 표현이. 근데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가 회계의 수익비용 형태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법인세 가면 계속 쓰실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개인 사업자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면 또 이야기가 더 커질 거예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사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해야 되는 건. 그럼 첫 번째, 퇴직소득금액 6천만원과 양도소득금액 5천만원이 있는 자. 자, 얘는 해야 될까요? 그렇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였잖아. 얘만 따로따로, 퇴직금만 가지고 따로 계산할 거고 양도세만 가지고 따로 계산하잖아. 그죠? 지금 기분 좋게 양도세 중과 75% 그러길래 기분 좋아요. 전 태어나서 양도소득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집 2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슬프겠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였나요? 양도세 75%? 그렇죠. 저만 뉴스 보고 있나 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바빠서 뉴스 안 보시죠? 지금 나름 좀 세금에서는 핫해요. 양도소득세. 저는 한 80% 90% 내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자, 두 번째. 자,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금액 3천만원과 일시적 강행료 기타 소득금액 310만원이 있는 자. 이자 금융소득금액은 국내에서 발생한 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고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원까지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얘 종합과세, 얘도 종합과세 총 3,31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네요. 그죠? 다음 1년 근로소득 1,200만원과 공적연금소득 2천만원이 있는 자.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 빼버리면은 공적연금소득만 있죠. 공적연금소득은 1월달에 연말정산하는 걸로 끝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얘가 분리과세에 대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얘만 있는 거잖아. 그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1월달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죠. 다음 근로소득 금액 6천만원과 복권당첨 소득 5억원이 있는 자. 그럼 복권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럼 근로소득만 있으면 2월달에 연말정산에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사람은 2번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소득세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매 회차 다른 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이론 보지 말고 실기를 위한 것만 포인트를 잡아라고 했던 게 노력 대비 효익이 많이 없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루프하게 나오죠. 우리 수업이 예를 들어서 300시간짜리면 제가 얘네들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 며칠간 떠들었을 텐데, 근데 그러기에는 효익이 많이 없어서 우리 실기랑 엮여 있는 게 나오면 기분 좋게 맞추고,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떠들었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일일이 다 기억하세요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설명을 하지 못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이거밖에 말 안 했었어요. 수익 금액은 매출액과 비슷한 거고, 그죠? 필요경비는 비용하고 비슷한 거고, 산입은 넣어라, 불산입은 넣지 말라, 이런 거다라는 표현까지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시간을 할애할 정도의 좀 사항들이 어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가 애매해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그런 회차들도 있어요. 우리 시기하고 똑같은 거 나오는 것들.